지금 영국 상류층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 학비 9천만 원. 영국 최고 명문 이튼 칼리지 학생들이 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오더니 선언했습니다. 서울에 가보세요. 런던은 낡은 박물관일 뿐입니다. 영국 상류층은 경악했고 BBC는 즉시 베테랑 기자를 한국에 급파했습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비웃었어요. 한국에 홀린 아이들의 환상을 깨부수고 오겠다며 다큐 제목까지 미리 지어놨죠. 하지만 일주일 뒤 귀국한 그가 내놓은 결과물은 BBC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평생 전쟁터에서도 울지 않았던 냉혈한 기자가 마지막 내레이션에서 오열하며 이 한마디를 남겼기 때문인데요. 나는 서울에서 무너졌다. 대체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도,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도, 파리 샤르드골 공항에서도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통제 인력이 몇 명인지, 줄이 얼마나 꼬여 있는지, 누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28년간 전쟁터를 다니면서 몸에 밴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려서 입국장에 섰을 때 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통제 인력을 찾았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줄은 완벽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없었고, 끼어드는 사람도 없었고, 캐리어를 밀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국 땅을 밟고 5분 만에 목격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올리버 그랜트입니다. BBC 탐사보도 선임 기자 28년 차예요. 케임브리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시리아 내전, 한복판에서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소말리아 기근 현장에서 3주를 버텼고 브렉시트 특별 취재로 영국 방송계 최고 권위인 바프타 후보에 올랐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감정에 휩쓸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영국의 이튼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가 나왔고 보리스 존슨과 데이빗 캐머런 전 총리가 거쳐간 600년 역사의 최고 명문이에요. 연간 학비 5만 파운드, 한화로 약 8,500만 원입니다. 영국 총리 20명이 이 학교 출신이고 런던 금융가와 정계의 핵심 인물들이 여기를 거쳐갔어요. 영국 상류층의 DNA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 이튼 칼리지 12학년 학생 15명이 영국 교육부의 글로벌 교육 현장 비교 프로젝트로 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그게 영국 전역에서 폭발해버린 겁니다. 런던은 서울 앞에서 낡은 박물관이었습니다. 영국이 선진국의 원조라고요? 서울에 가보세요. 런던이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대영 제국의 자부심을 먹고 자란 이튼 학생들이 영국이 부끄럽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이튼 학부모들이 격분했습니다. 이 학부모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런던시티 투자은행 회장들이고 웨스트엔드 최고급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들이고 귀족 가문의 당주들입니다. 학교 게시판에 항의글이 폭주했고 결국 학부모위원회가 BBC에 공식 취재 요청까지 보냈습니다. 편집국장 리처드 월리스가 저를 불렀어요. 올리버, 가서 냉정하게 팩트체크하고 와. 아이들이 뭔가에 홀린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출발 전 사전 취재에서 만난 영국 상류층의 반응은 한결같았거든요. 런던시티의 한 펀드 매니저는 아시아가 부지런한 건 인정하지만 문명의 깊이가 다르지 라고 했고 전직 외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 때 피 흘려 지켜준 나라 아닌가? 거기서 배울 게 있다고? 옥스퍼드 아시아 하간 연구소의 헬레나 크로포드 교수는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인정합니다만 시민사회의 성숙도는 영국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K-팝과 삼성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을 다큐 도입부에 쓰려고 별표까지 쳐뒀습니다. 완벽한 전문가 코멘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 직전 문제의 학생을 만났습니다. 해리 윈스턴, 17살. 아버지가 런던시티 대형 투자은행 회장인 집안이에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이 학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브렌트 씨, 저도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어요. 유럽과 미국만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5분 만에 제가 배운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17살짜리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섬뜩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직접 보면 별거 아닐 거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다큐 결론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Z세대의 과잉 반응. 제목도 써뒀어요. 극동의 신기루, 이튼 학생들은 한국에서 무엇에 홀렸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돌아오면 되는 추장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 구성안은 영원히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걸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 온몸에 쌓여 있었어요. 빨리 호텔 침대에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장 앞에 도착하는 순간 다리가 멈췄습니다. 5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통제 인력을 찾으려고요. 히드로 공항이라면 이 정도 인원의 보안 요원 수십 명은 기본입니다. 줄이 꼬이면 Move along! 하는 고함이 터지고 캐리어가 부딪히면 Bloody hell! 소리가 터미널을 채우거든요. 그게 대영 제국 수도의 관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눈에 띄는 통제 인력이 없었습니다. 멀리 구석에 공항 직원 두어 명이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수백 명이 두 줄로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앞사람과의 간격도 일정하고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어요. 줄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앞에 있던 중년 남자가 실수로 캐리어를 옆 사람 발등 위로 굴렸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히드로였다면 고함이 터지고 매니저를 찾는 소동이 벌어졌을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발을 밟힌 여성이 괜찮다며 손을 저었고 실수한 남자가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입국 심사는 1분도 걸리지 않았고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는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려 애쓰자 옆에 있던 젊은이가 자연스럽게 다가가 들어줬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감시 없는 질서. 그게 제 첫 번째 메모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시차가 몸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거든요. 새벽 2시. 결국 포기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물었어요. 산책하시려고요? 이쪽으로 나가시면 편의점도 있고 강변 산책로도 가까워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2시에 외국인 남자가 혼자 나간다는 건데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런던이었다면 Are you sure? Please be careful. 이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 28년간 몸에 밴 경계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어두운 골목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뭔가를 줍니다. 열쇠든 핸드폰이든 시리아에서든 소말리아에서든 런던에서든 어두운 거리에 나서면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영국 남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런던의 밤은 남자에게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런던의 새벽 2시를 아십니까? 영국은 세계에서 칼부림 범죄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만 건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10대 청소년까지 칼을 품고 다녀요. 산성물질을 얼굴에 뿌리는 산성 공격이 사회 문제가 된 나라입니다. CCTV가 600만 대예요. 영국 전체 인구 6,700만 명 대비 11명당 카메라 한 대 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시 카메라를 운용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도 범죄는 줄지 않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새벽 2시는 달랐습니다.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켜져 있었고 편의점 불빛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어요. 편의점 안에 사람 서너 명이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유리벽으로 된 가게에 문도 안 잠그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편의점 주인은 졸고 있었어요.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이어폰을 양쪽 다 끼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걷고 있었어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런던에서 이 장면은 불가능합니다. 맨체스터에서도, 버밍엄에서도, 에딘버러에서도 불가능해요. 영국 여성들은 밤에 열쇠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걷습니다. 택시를 타면 번호판을 친구에게 문자하거든요. 귀가할 때는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을 켜요. 대학 캠퍼스에는 야간 에스코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혼자 걷기 무서운 학생을 위해 같이 걸어주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어폰 양쪽 끼고 혼자 걷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불빛이 수면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 나라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대영 제국의 후예라고 자부합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 산업혁명의 본고장이에요. 그런데 영국 여성들은 새벽에 혼자 걷지 못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자처했던 제국의 수도에서 해가 지면 여자는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20대 여성이 새벽 2시에 이어폰 양쪽 끼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두 번째 메모를 적었습니다. 공포 없는 밤. 이 나라를 지키는 건 CCTV가 아니다. 뭔가 다른 것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다음날 아침 8시, 서울 시내 취재를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역까지 걸어가는 길부터 달랐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물결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 교복 입은 학생, 운동복 차림의 노인까지. 좁은 인도인데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걷고, 급한 사람은 빠르게 앞질러 가고, 천천히 가는 사람은 슬쩍 비켜섰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요. 런던 출근길을 아십니까? 한 블록만 걸으면 서너 번은 어깨가 부딪힙니다. 관광객한테 move 하고 소리치는 게 런던 직장인의 아침 일상이에요. 여기서는 수천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마찰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경비원이 없었거든요. 런던 튜브라면 역마다 교통경찰이 서 있고 대형역에는 무장경찰이 상주합니다. 무임승차를 막으려고 개찰구에 직원이 붙어 있는데도 뛰어넘는 사람이 하루 수천 명이에요. 여기는 교통카드를 찍고 지나가면 끝이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갔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승강장 끝에서 끝까지 투명한 유리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열차가 정확히 멈추면 문이 열리는 구조였어요. 런던 튜브는 승강장에 아무런 차단 장치가 없습니다. 매년 선로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자살 시도도 끊이지 않아요. 수십 년간 스크린도어 설치를 논의했지만 예산 문제, 역사 구조의 한계를 이유로 미루고 있거든요. 한국은 전국 지하철역에 이미 설치를 마쳤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데 예산 타령을 하지 않은 나라예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왔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켜서서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내릴 때까지 아무도 타지 않고 기다렸어요. 런던 튜브 출퇴근 시간에는 문이 열리면 전쟁입니다.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동시에 밀치고 가방이 끼고 혀를 차는 게 일상이거든요. 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분홍색으로 구분된 좌석, 임산부와 노약자를 위한 배려석이었습니다. 출퇴근 10,000원 전철인데 그 자리만 비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바로 옆에 빽빽하게 서 있는데도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강제하는 사람도 없었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런던 튜브에도 프라이오리티 씰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다가 노인이 와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피곤하면 눈을 감고 못 본 척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빈자리가 곧 문화였어요. 앉지 않는 것이 규칙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시스템이고 배려석을 비워두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에요. 이 나라는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매그나카르타 이래 800년간 법치를 쌓아온 나라인데 규칙을 만들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규칙이 무력화되거든요. 세 번째 메모를 적었습니다. 시스템도 작동하고 사람도 작동한다. 둘 다 되는 나라가 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촬영 스태프 중 카메라맨 토비가 취재 현장에서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뎠어요. 발목이 심하게 꺾이면서 부어올랐습니다.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제 첫 반응은 비용 걱정이었습니다. 영국인이라면 당연한 반응이 아니라 영국 NHS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NHS는 무료 의료 시스템이라고 자랑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응급실 평균 대기 시간이 12시간이 넘어요. 구급차를 불러도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술 대기 목록에 760만 명이 올라 있고 무릎 수술 대기만 2년이에요. 무료인데 못 받는 의료. 아파도 기다리다 죽는 나라. 그게 대영 제국의 의료 현실입니다. 한국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접수 5분, 대기 20분. 엑스레이와 처치와 처방까지 포함해서 총 2시간이면 끝났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비용이었습니다. 토비는 보험이 없는 외국인이라 100% 본인 부담이었거든요. 전부 합쳐서 7만 원, 약 42파운드. 저는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42파운드요? 파운드가 아니라 원이요? 직원이 웃으면서 영수증을 다시 보여줬어요. 맞았습니다. 42파운드. NHS는 무료를 자랑하지만 12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한국은 42파운드를 내지만 2시간 만에 끝나는 겁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보험도 없는 외국인에게 이 가격으로 즉시 치료를 해주는 나라. 네 번째 메모를 적었습니다. 생존의 비용이 다르다. 영국에서는 무료인데 못 받고 이 나라에서는 42파운드에 즉시 받는다. 부산 취재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도면이 매끄럽고 차선이 선명하고 차들의 흐름이 부드러웠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는데 화장실이 깨끗했어요. 매점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화장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비누가 떨어져 있고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가이드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이 고속도로가 1970년에 완공됐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1970년이요? 50년 넘은 도로가 이 상태라고요? 영국 도로의 현실을 아시는 분이라면 제가 왜 놀랐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영국 전역에 포트홀이라고 불리는 도로 구덩이가 만연합니다. 매년 수십만 건의 포트홀 민원이 접수되고 차량 타이어가 터지고 서스펜션이 망가지는 사고가 속출해요. 지방 도로는 더 심각합니다. 영국 도로가 개발도상국 수준이라는 자조가 BBC 뉴스에 버젓이 나올 정도거든요. 도로 보수 예산은 매년 삭감됩니다. 50년 된 도로를 이 상태로 유지한다는 게 영국인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한국은 끊임없이 보수하고 확장해서 50년 넘은 고속도로를 신설도로처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경부고속도로의 역사를 들려줬습니다. 1968년 착공, 1970년 완공.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세계은행도 차관을 거부했습니다. 장비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노동자들이 삽과 곡괭이로 산을 깎았습니다. 맨손으로 다리를 놓았어요.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겨울에는 살을 애는 혹한 속에서 일했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깎은 산과 놓은 다리는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가이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차들은 그 사람들의 땀과 피 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깨끗한 아스팔트 위로 물류트럭이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었어요.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200년에 걸쳐 쌓은 인프라를 이 나라는 한 세대 만에 맨손으로 만든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 200달러짜리 나라가 삽으로 깎아 만든 고속도로 위를 지금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물류트럭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덧붙였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입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번째, 메모를 적었습니다. 맨손으로 만든 나라. 부산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 6시. 로비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투숙객이 프론트에 맡겨달라고 한 적도 없는 택배 상자가 정확하게 도착해 있었습니다.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랬어요. 한국에서는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옵니다.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밤 11시에 주문하면 새벽 6시에 문 앞에 도착한다고요. 신선식품까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택배 시스템을 직접 취재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배송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영국 택배의 현실을 아시는 분이라면 제가 왜 이걸 못 믿었는지 아실 겁니다. 로열메일의 만성지연은 영국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이에요. 배달기사가 초인종도 안 누르고 부재중 스티커만 붙이고 가는 게 일상입니다. 택배 분실과 도난이 연간 수억 파운드 규모거든요. 현관 앞에 택배를 놓으면 도둑 맞는 나라라서 주택가마다 택배 보관함이 따로 필요합니다. 아마존 택배를 현관에 두면 30분 안에 사라지는 게 영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현관 앞에 택배가 하루 종일 놓여 있어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호텔 주변 아파트 단지를 걸어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복도마다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아침에 배달된 것도 있고 전날부터 놓여 있었을 것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봤던 질서, 새벽 거리에서 봤던 안전, 그리고 현관 앞 택배,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이건 물류 시스템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신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의 물건도 건드리지 않는 사회. 그게 이 나라였습니다. 50년 전 맨손으로 고속도로를 만든 세대가 있고 지금 새벽에 잠도 안 자고 택배를 돌리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근면함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세대는 삽으로 산을 깎았고 아버지 세대는 공장에서 밤을 새웠고 지금 세대는 새벽 배송 트럭을 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물건을 현관 앞에 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신뢰 수준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 택배 하나에 한 나라의 품격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5번째 메모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현관 앞 택배가 사라지지 않는 나라. 이건 물류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 시스템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정문까지 나와서 안내해 주셨어요.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시선이 자꾸 입구 쪽을 훑었어요. 정문을 완전히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없었습니다. 가방 검사대도 없었어요. 보안 요원도 경비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정문을 지나 교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웃으면서요. 친구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장난을 치며 큰 소리로 떠들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문 앞에 서서 한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영국 학교의 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나이프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칼을 품고 다니는 게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닌 나라가 됐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일부 학교에 공항에서나 볼 수 있는 금속 탐지기가 도입됐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아침 등교할 때 가방을 열어서 검사받아요. 칼이나 흉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런던 시내 학교에서는 이 가방 검사가 완전히 일상이 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도 학교 주변에서 칼부림 사건이 터집니다. 10대 청소년이 등하굣길에 칼에 찔려 숨지는 뉴스가 매주 나오는 나라예요. 매주요? 그게 대영 제국의 학교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학교에는 금속 탐지기가 없었습니다. 가방 검사도 없었어요. 칼부림 공포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서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이게 학교의 원래 모습이구나. 금속 탐지기 없이, 가방 검사 없이 아이들이 친구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등교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거구나. 영국이 비정상이었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전교생이 급식실로 이동했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급식실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이 한 줄로 가지런히 서서 시판을 들고 차례차례 배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메뉴가 눈에 들어왔어요. 밥, 된장국, 불고기, 시금치 나물, 김치, 그리고 배 한 조각까지. 여면사가 매일 설계한 균형 잡힌 한 끼라고 했습니다. 이런 급식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제공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 식사비는 학생마다 다르게 내나요? 전원 무료입니다. 저소득층만 무료인 건가요? 아닙니다. 전교생 전원입니다. 저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교복이 똑같았어요. 식판이 똑같았습니다. 밥이 똑같았어요. 부잣집 아이도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도 같은 줄에 서서 같은 밥을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누가 부유하고 누가 가난한지 이 급식실 안에서는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영국 학교 급식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영국은 유료 급식이 기본이에요. 한 끼에 2에서 3파운드, 한화로 약 3,500원에서 5,000원 정도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무료 급식 대상자로 등록되거든요. Free School Meals, 줄여서 FSM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 자체가 낙인이 된다는 겁니다. 별도의 카드를 써야 하거나 계산대에서 FSM 표시가 화면에 뜨거나 다른 아이들이 금방 눈치를 채요. 쟤는 무료 급식이래. 그 한마디면 끝입니다. 교실에서 따돌림이 시작되거든요. 창피해서 급식을 안 먹고 그냥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숨어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먹는 것조차 계급을 나누는 시스템입니다. 밥 한 끼에 그 아이의 가난이 교실 전체에 드러나는 나라예요. 2020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선수 마커스 레시포드가 영국 의회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무료 급식을 받던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축구 스타가 목소리를 높여야 겨우 아이들 밥 한 끼가 의회에서 논의되는 나라예요. 그것도 방학 중 급식 연장에 대한 논의일 뿐이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아직도 요원해요.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당연한 듯이 아무도 대단한 일이라고 떠들지 않았어요. 급식실을 나오면서 한 장면을 더 목격했습니다. 배식대 안쪽에서 땀을 흘리며 수백 명분의 밥을 퍼주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급식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중년 여성 서너 명이 쉴 틈 없이 국을 붓고 반찬을 올리고 밥을 퍼주고 있었어요. 저는 한 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많은 학생들 밥을 하시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애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보람이죠. 저는 멈췄습니다. 우리 애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자식도 아닌 아이들을 우리 애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이지만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마음은 월급으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거였어요. 이 나라에서는 남의 자식도 우리 애들이 되는 겁니다. 6번째,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밥 한 끼에 차별이 없다. 급식줄이 계급을 나누는 나라가 있고 급식줄에서 모두가 같아지는 나라가 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남의 자식을 우리 애들이라고 부른다. 5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해리 윈스턴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학생이 한국에 와 있었어요. 수학여행 이후 한국이 너무 궁금해서 방학을 이용해 혼자 다시 왔다고 했습니다. 17살짜리가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비행기를 탄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가 왜 그런 글을 썼는지 이제 이해한다.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랜트 씨, 저는 이튼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배웠어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베푸는 것. 그게 영국식 교양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본 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었어요. 해리가 계속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 정장 입은 사람이랑 대학생이 나란히 서 있는 걸 봤어요. 고급 레스토랑 사장님이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대기업 간부가 버스에서 노인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이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더니 저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그랜트 씨, 진짜 교양은 뭘까요? 이튼에서 배운 교양은 이런 겁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어떤 순서로 쓰느냐, 어떤 억양으로 말하느냐, 어떤 브랜드를 입느냐, 어떤 와인을 고르느냐. 그게 영국 상류층이 말하는 교양이에요. 한국에서 본 교양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도 줄을 서는 것, 시키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남의 자식도 우리 애들이라고 부르는 것. 해리가 말했어요.
이튼을 졸업하면 옥스브리지가 아니라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의 교육 철학을 영국에 도입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런던시티 대형 투자은행 회장의 아들이 옥스브리지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17살짜리가요. 해리가 수학여행 중 홈스테이 가정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호스트 가정의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전쟁 직후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공장도 없고 자원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 당시 영국의 약 20분의 1이었거든요. 영국이 비틀즈를 듣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을 때 이 나라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허 속에서도 부모들은 자식을 학교에 보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책은 샀습니다. 자기는 못 배웠지만 자식만큼은 배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거든요. 이웃집 아이가 학교에 못 가면 동네가 나서서 돈을 모았어요. 한 집이 어려우면 마을 전체가 도왔습니다. 그 자식들이 자라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고 그 손자들이 삼성 반도체를 만들었고 그 증손자들이 지금 전 세계를 K-팝과 한국 영화로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79달러에서 세계 12위 경제대국까지 전 세계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할머니가 1997년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IMF 외환 위기.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기업이 줄줄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그때 이 나라 국민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볼반지를 꺼냈어요. 금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집집마다 서랍을 열어 금을 꺼냈어요. 차례 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7톤의 금이 모였어요. 할머니 본인도 돌반지를 냈다고 했습니다. 해리가 물었대요. 아깝지 않으셨어요? 할머니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내 반지 하나가 뭐가 중요해? 나라가 살아야 손자들이 사는데. 결혼 반지가 뭡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의 상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며 끼운 반지입니다. 그걸 빼서 나라에 내놓은 거예요. 영국에서 비슷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2011년 런던 폭동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경찰 총격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약탈로 번졌어요. 시민들이 상점 유리를 깨고 텔레비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운동화를 훔치고 전자제품을 훔쳤어요. 불을 질렀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영국인은 약탈했고 한국인은 결혼 반지를 모았습니다. 카페를 나온 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가이드가 배달 앱을 보여줬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치킨 족발 떡볶이부터 편의점 물품까지 화면에 떴어요. 30분 안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주문해봤어요. 실제로 2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영국의 밤은 다릅니다. 저녁 9시면 레스토랑 문이 닫히고 우버이츠도 밤 11시면 선택지가 거의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배달 자체가 아닙니다. 자정에 배달이 가능하려면 그 시간에 도로가 안전해야 하고 배달원이 낯선 집 현관 앞까지 갈 수 있어야 하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위험하지 않아야 해요. 배달 문화는 치안과 신뢰 위해서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런던에서 자정에 배달원이 낯선 아파트 복도까지 올라간다고요? 배달원 본인이 거부해요. 위험하니까요. 이 나라의 자정 배달은 편리함이 아니라 안전의 증거였습니다. 치킨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반지 하나가 뭐가 중요해? 나라가 살아야 손자들이 사는데. 그리고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68년간 전쟁터에서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17살 학생이 전해준 할머니의 반지 이야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에 긴 줄, 짜증내는 사람들, 고함 치는 보안요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당연했던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서울 인천공항의 그 조용한 질서가 자꾸 겹쳐 보였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서 출장 전에 써뒀던 다큐 구성안에 삭제했어요. 극동의 신기루 이튼 학생들은 한국에서 무엇에 홀렸나 그 파일을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12시간 비행 동안 새로 쓴 구성안을 열었어요. 제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런던을 돌아보다 영국이 잃어버린 것들.
BBC 본사로 갔습니다. 편집국장 리처드 월리스를 찾아갔어요. 리처드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뭘 봤길래 그런 표정이야? 노트북을 열어 새 구성안을 보여줬습니다. 리처드가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또 K-팝 이야기거니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공항 이야기에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새벽거리 이야기에서 입을 다물었어요. 응급실 42파운드 이야기에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야기에서 읽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무상급식과 우리 애들 이야기에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반지 227톤 이야기에서 손이 완전히 멈췄어요. 다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리처드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거 3부작으로 만들자. 프라임타임 편성이다. BBC 프라임타임이 뭔지 아십니까? 저녁 9시 황금 시간대입니다. BBC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슬롯이에요. 리처드가 그 시간을 내줬다는 건 이 다큐가 영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판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3주간 밤을 새워 편집했습니다. 인천공항 영상, 서울 새벽거리 영상, 편의점 영상, 지하철 스크린도어 영상, 분홍색 배려석 영상, 응급실 영상, 경부고속도로 영상, 학교 정문 영상, 급식실 영상, 자정 배달 영상, 한국에서 찍어온 모든 것을 담았어요. 메레이션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첫 회 방영날 밤이 왔습니다. 방영 시작 10분 만에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어요. 24시간 만에 BBC 아이플레이어 역대 최다 스트리밍 기록을 세웠습니다. X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찍었어요. 한국 관련 게시물이 하루 만에 수백만 건 쏟아졌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역사상 전례 없는 반응이었어요. 영국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가디언은 이렇게 썼어요. 외면할 수 없는 거울. 영국이 스스로를 직시해야 할 순간이 왔다. 데일리 메일은 정반대였습니다. BBC가 수신료로 자국을 비하하고 있다. 안녕 프로파간다인가?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간 입장이었어요. 논쟁적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 불편하더라도 직시해야 할 현실. 사무실에서, 펍에서, 거실에서 한국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택시기사가 손님한테 물었어요. 어젯밤에 그 한국 다큐 봤어? 미용실에서, 학교 교무실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같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영국 전체가 한국이라는 거울 앞에 선 거였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장 전에 인터뷰했던 옥스퍼드의 헬레나 크로포드 교수가 BBC 생방송에 출연해 반박을 시도한 겁니다. K-팝과 삼성 말고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편향적입니다. 한국의 긍정적인 면만 두각시키고 높은 자살률, 극심한 입시 경쟁, 저출생 문제를 왜 다루지 않았습니까? 앵커가 물었어요. 교수님, 한국 응급실에서 외국인이 보험 없이 42파운드에 치료받은 건 사실입니까? 그건 의료 시스템에 NHS 응급실 평균 대기 시간이 12시간이 넘는 건 사실입니까? 교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앵커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습니다. 방송 후 소셜미디어가 다시 폭발했어요. 가보지도 않고 비판하는 학자, 책상 위에서 세계를 판단하는 사람,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다음날 크로포드 교수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다큐멘터리 3부작을 모두 시청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을 철회합니다. 한국에 대해 다시 공고하겠습니다. K-팝과 삼성 말고 뭐가 있냐고 했던 사람이 직접 보지도 않고 판단했던 자신의 오만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그 사과문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똑같았구나. 불과 한 달 전까지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구나. 극동의 신기루라는 제목을 써놓고 결론부터 정해놓고 비행기를 탔던 사람이 바로 나였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직접 밟아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책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 뉴스로 봐서도 안 돼요. 두 발로 서울 거리를 걷고 새벽 2시에 공기를 마시고 지하철 배려석 앞에 서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큐가 방영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영국 사회가 이 정도로 반응할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국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맨체스터의 한 공립학교에서 협력의 날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한국의 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한 거였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가르쳐주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는데 석 달 만에 학교 평균 성적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에딘버러의 한 쇼핑센터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서주세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매니저가 직접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무런 안내 없이도 자연스럽게 지키는 걸 다큐에서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도 해보겠습니다. 버밍엄의 한 중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함께하는 날로 지정해서 학생들이 서로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교, 한 쇼핑센터, 한 중학교,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의회에서 학교 급식 개혁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처럼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해야 한다. 밥 한 끼에 아이들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시스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마커스 레시포드가 소셜미디어에 다큐를 공유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모든 아이가 같은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 글이 수백만 번 공유됐어요. 2020년에 혼자서 의회에 편지를 보냈던 축구선수의 목소리에 이번에는 수백만 명의 영국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보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랜트 씨,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가 변했어요. 처음에 한국에 홀렸다고 화를 내셨던 분이에요. 해리가 수학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실망한다는 소리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기숙사에서는 룸메이트들한테 따돌림까지 당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편을 든다고요. 그 아버지가 다큐를 보셨다고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돌려보셨다고 합니다. 3번째 볼 때는 어머니랑 나란히 앉아서 같이 보셨는데 결혼 반지 227톤 장면에서 어머니가 우셨다고 해요. 1150만 명이 결혼 반지를 꺼내는 장면. 할머니가 매 반지 하나가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요. 그러자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해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손 잡는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 네가 옳았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런던 시티에서 수십억 파운드를 운용하는 투자은행 회장이에요. 영국 금융계의 자존심 그 자체인 사람이 샵7살 아들에게 네가 옳았다고 말한 겁니다. 한국 할머니의 결혼 반지 이야기가 런던 시티 회장의 마음까지 움직인 거였습니다. 런던의 밤거리를 창밖으로 바라봤습니다. CCTV 600만 대가 돌아가는 거리, 칼부림 뉴스가 매일 나오는 나라, 현관 앞 택배가 30분이면 사라지는 나라, NHS 응급실에서 1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나라, 급식줄에서 아이들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나라. 그게 제 나라입니다. 서울의 새벽이 떠올랐어요. 이어폰 양쪽 끼고 걸어가던 그 여성, 문 열린 편의점에서 졸던 주인, 분홍색 배려석을 비워둔 만원 전철, 현관 앞에 하루 종일 놓여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택배. 우리 애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보람이죠. 라고 웃던 급식 아주머니. 그리고 내 반지 하나가 뭐가 중요해? 나라가 살아야 손자들이 사는데. 라고 했던 할머니. 한국에 사는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모르실 겁니다. 새벽 2시에 이어폰 끼고 걷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편의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같은 급식줄에서 같은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자정에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현관 앞 택배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이 나라를 세우신 분들, 굶으면서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신 분들, 삽과 곡괭이로 고속도로를 만드신 분들, 나라가 무너지려 할 때 결혼 반지를 꺼내신 분들, 당신들이 만든 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대영 제국의 후예라고 자부하던 영국의 기자가 와서 울고 갔습니다.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아니, 자랑스러워하셔야 합니다. 28년간 전쟁터에서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서울에서 울었습니다. 시리아 폭격 속에서도, 소말리아 기근 현장에서도, 런던 폭동 한가운데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한강변 벤치에서 울었고, 할머니의 반지 이야기 앞에서 울었고,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울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제 대답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모이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집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